주택정책이 조금 덜 끝났죠. 주택정책이 뒤에 좀 덜 끝났죠. 뒤에서 임대료 보조에서부터 좀 남았죠. 어디에서 끝난 줄 모르기 때문에 바로 투자론으로 들어가도 관계가 없죠. 그죠? 솔직히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조세기착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세기착 다음이 뭡니까? 조세기착도 할 차례인가요? 아, 그래요? 아, 조세기착은 끝난 게 아니고요. 조세기착도 할 차례인가요? 저는 조세기착을 끝내고 이제 임대료 보조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더 정확하신 것 같네요. 자, 조세기착은 79쪽이죠. 79쪽이 조세기착입니다. 자, 조세기능과 조세기착 여기에서는 일단 조세기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자원배분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원배분 기능이라는 것은 효율성 측면을 말하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은 형평성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입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입하죠. 기억나시나요? 오래돼서 또 가물가물하죠. 정부의 개입 필요성,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두 가지로 얘기했었죠. 하나는 효율성 측면, 하나는 형평성 측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에서는 뭐밖에 신경 안 써요? 효율성밖에 신경 안 써요. 민간에서는 형평성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성 측면에서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득 재분배를 하고 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거두어서 낮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보태주고 이런 거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민간이 못해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는 하는 게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을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효율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뭐라 그랬어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시장 실패라 그랬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은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 있고요. 어떤 정책은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있어요. 대체로 이 효율성 측면의 정책은 토지 정책이 많아요. 토지 정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그러니까 지역 지구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 측면의 정책은 주택 정책이 많아요. 임대료 보조, 그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거는 주택 정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 정책은 이런 측면과 이런 측면이 동시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동그라미 1번이 조세 정책이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 또 무슨 기능도 있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은 효율성 측면의 조세도 있고 형평성 측면의 조세도 있다. 양쪽을 다 고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을 막 살리고 싶어요. 정부가 어떤 업종을 살리고 싶으면은 그 업종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을 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걸 좀 깎아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자원이 그쪽으로 더 많이 흘러갈 수가 있겠죠. 이런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조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종부세 같은 거는 뭐예요? 종부세. 종부세는 이거는 이 가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형평성 측면의 부동산 조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조세도 있고 저런 측면의 조세도 있다 이런 겁니다. 됐죠? 자, 그런 거는 최소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는 자, 이렇게 부과한 조세가 반드시 납세 의무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통 조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한테 부과해요? 수요자한테 부과해요? 보통 조세를 부과할 때는 수요자한테 부과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일반 우리가 거래할 때는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이 돈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은 공급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를 1리터 얼마 2,000원 뭐 1,500원 이렇게 주고 사도 그 휘발유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낼 의무는 누가 있는 거예요? 파는 주유소에서 내야 되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었어요. 11,000원 긁으면은 그 1,000원어치는 부가세죠. 우리가 돈은 내지만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는 그 업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그 납세 의무자는 보통 공급자한테 매겨요. 그러니까 자, 우리 재산세를 매기잖아요. 재산세를 매기는 거는 이게 재산세가 직접세라고 배웠어요? 간접세라고 배웠어요? 재산세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헷갈려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직접세라 해도 되고 간접세라 해도 돼요. 여기서는. 세법에서는 그러면 안 될 거야 아마. 세법에서는 재산세가 직접세일 거예요. 세법에서는 재산세가 직접세일 거예요. 그죠? 그 주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 분석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집주인한테 세금을 매겼다 해도 그게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살 경우에는 재산세를 딴 사람한테 떠넘길 수 없죠. 이럴 때는 전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살 때는. 근데 이걸 세놓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차인한테 떠넘기고 싶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없던 재산세예요, 지금까지. 없던 재산세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새로. 근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1년에 100만 원을 더 올려서 받는다면 그 주머니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와서 갖다 내는 거는 누가 갖다 내는 거예요? 임대인이 갖다 내는 거죠. 그게 이제 납세 의무자니까. 자,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왔으니까,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조세 전가고 귀책이에요. 조세가 전가돼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가 귀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전액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임차인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시장에 빈집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집들이 많으면은 그 집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리면은 자기 집이 빈집이 돼버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함부로 못 올리겠죠. 그래서 한 푼도 못 올린다면은 그럼 지금까지 받던 임대료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돈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때는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바로 조세 귀착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될 것이 탄력성이라는 거죠. 탄력성.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얼마나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 집 아니고 다른 집이 수요할 게 많아. 그러면은 뭐예요?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걸 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공급자들도 이걸 임대주택으로 내놓지 않고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꾸어서 세를 놓을 수 있다면 선택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선택의 가능성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임차인이 더 부담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더 부담할 수도 있다. 그 문제가 바로 조세 귀착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결국 탄력적일수록 어떻다?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탄력적이라면 이제 선택의 폭이 크다는 거죠. 덜 부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탄력성은 수요자, 공급자 쌍방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적 탄력도. 그래서 수탄이 더 크면 어떻게 되고요?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그러면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덜 부담 이렇게 되겠죠. 반대가 되면은 공급자가 덜 부담 이렇게 어느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시면은 반대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요것만 해도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래프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 나올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균형 상태예요. 여기가 원래 가격이고요. 여기가 원래 거래량이에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낼 세금을 생각해서 임차인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임차인한테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 더 받으려고 하는 크기가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 이게 금액으로 나타낼 때는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 있죠. 이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가 세금의 크기입니다. 자, 원래 여기가 100만 원이라 할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20이라고 하면은 20만큼이 세금의 크기예요. 그래서 120을 받으면 전액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20만큼 올라갔는데, 높이는 20 올라갔는데 가격은 어디예요 지금? 가격은 여기죠. 요 가격은 지금 20보다는 훨씬 작죠? 그죠? 그러면 요 한가운데보다도 조금 미치죠 이게. 여기가 20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가운데보다 조금 아래 있지 않나요? 보이시죠 지금? 그게 110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100과 120 사이, 110보다는 약간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8 정도 생각해 보세요. 108. 그런 가격이 108에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8에 형성된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얼마를 내는 거예요? 108을 내는 거예요. 수요자가 108을 내면은 공급자는 108을 일단 받았죠. 이거 다 자기 주머니에 in my pocket 하는 거예요. 얼마 세금 내야 돼요? 20만큼 세금 내야 되잖아요. 지금 20만큼 세금 매겼잖아요. 정부에서. 받기는 얼마 받아서? 108을 받아서 세금은 얼마 내야 돼요? 20만 원 내야 돼. 20만 원. 세금을 2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108에서 20만 원 빼면 얼마예요? 참 죄송한 이렇게 이 수업을 하게 돼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108에서 20 빼는데 뭐 88이 나왔다가 뭐 이상한 숫자가 다 나와요. 그잖아요. 지금 108에서 20 빼는데 12라 그랬다가 뭐 어떤 사람은 또 90이라 그래. 92.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석고대죄. 예. 멀쩡한 사람이 바보 한다는 거예요. 108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세금 내면은 자기 주머니 얼마 챙긴다고요? 88만 원 챙긴다고요. 그죠? 희한하죠 이게. 그냥 108에서 20 빼라 그러면은 잘 빼는데 희한하죠. 생각도 못했죠 88이라는 숫자를. 근데 애들한테 물어도 108 빼기 20 몇이냐 그럼 88 대답하거든. 여기만 너무 이상해요 사람들이. 자, 이 소리는 원래는 얼마였어요? 원래는 100만. 원래는 100만 원 내면 100만 원 다 in my pocket 됐어요. 근데 이제 20만 원 세금을 부과하니까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 20에는 안 돼. 이러면 사람들이 다 방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이 적당하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108을 냈지만 임대인은 그거 받아가지고 20만 원 세금 내야 되니까 자기 주머니는 얼마 들어온다고요? 88만 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수요자는 돈 얼마를 더 냈어요? 옛날보다. 8만 원 더 냈죠. 그게 바로 수요자가 부담하는 크기예요. 옛날보다 8만 원 더 냈으니까 세금 부과하기 전보다. 근데 이제는 공급자는 자기 주머니에 얼마밖에 안 들어와요. 88만 원밖에 안 들어오죠. 원래 100만 원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2만 원 덜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 부담이에요? 임대인 부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8만 원 하고 임차인이 8만 원 더 낸 셈이고 임대인은 12만 원 뺀 셈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몇만 원? 20만 원. 그게 세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20만 원을 부과했는데 누구한테 얼마만큼 떠넘겨진 거예요? 임차인한테 8만 원 떠넘겨진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공급자인데 이게 전가가 된 거라고요. 근데 20만 원 중에서 누가 부담하는 게 더 커요? 임대인 부담하는 게 더 커요. 이 아랫부분이 더 커요 지금. 이 윗부분이 더 작고 위는 8만 원이고 아래는 12만 원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랫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더 가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파르면 아랫부분이 더 밑으로 쭉 내리 빠져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요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더 완만하면서 내리 누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내리 누르겠죠. 그러면서 하나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다 눌러버리면. 수평이 돼버리면. 됐나요? 자, 근데 공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공급도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밑에를 위로 올려버려요. 그래 88 위치에서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부담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 밀어 올려서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 되면, 완전 탄력적이 되면은 싹 밀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전액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그림으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예,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뭐를 우리는 더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거예요. 자, 여기서 세전 가격이 뭐고 세후 가격이 뭘까요? 여기서 세전 가격은 108만 원이에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세후 가격은 88만 원이에요. 됐습니까? 자, 세전 가격이 100만 원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100만 원보다? 세전 가격이 지금 108에서 밑으로 이게 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그 세전 가격이 100만 원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많이 내려와 봤자 어디까지? 100만 원까지 내려오는 거, 수평이 될 때.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불하는 세전 가격은 절대로 옛날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세후 가격. 공급자의 세금을 납부한 후 가격은 옛날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납부하고 난 이후에 이 금액이 88이 지금 옛날보다 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공급자가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이걸 위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근데 이게 100보다 더 올라갈 수 있냐고요. 세금을 내고 난 후에도. 세금을 내고 난 후에도 100만 원보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가격이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요.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을 납부한 후 가격을 말해요. 세후 가격. 됐습니까? 다음에 거래는 지금 원래 Q0였죠. 근데 이렇게 바뀌어져 지금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되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조세를 부과했는데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을까요?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은 거래량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세 가지입니다. 거래량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거래량은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 수요자의 세전 가격은 절대로 예전 가격보다 내려올 수 없다는 것. 조세를 납부하고 난 후에 공급자의 세후 가격은 절대로 예전보다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를 맞출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어려우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 패스. 이것만 일단 알아도 웬만한 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난이도가 더 높은 거니까. 아시겠죠?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것을 다 들으면은 8, 90점 나와요. 8, 90점. 제 수업을 다 이해를 하시면. 그런 경우라면 민법을 꽈락만 면해도 되겠죠. 그럴 전략으로 가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고 애쓰십시오. 근데 민법에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우에 따라 결혼해서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약간 높은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거는 일단 패스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공식 같은 것도 외우지 못하게 해드리죠. 그냥 제 선에서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학습 전략으로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쉬운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어려운 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쪽에 가시면은 재산세가 정률세인 경우 정률세 역진세적인 효과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좀 어렵죠. 정률세의 경우 정률세가 뭐예요? 정률세가 뭐죠?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세금 이런 거겠죠. 근데 얘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역진세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도 다 탄력성 때문에 그래요. 탄력성 작용 때문에 여러분들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새 집과 낡은 집이죠.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새 집과 낡았다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비싼 집이에요? 이게 더 비싼 집이고 이게 더 싼 집이죠. 예를 들어 이게 2억짜리다. 이게 1억짜리다 라고 치자고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그게 아니고 지금 정률세니까 정률세를 매긴다고 쳐보세요. 1% 정률세. 그럼 여기는 얼마의 세금이 붙어요? 200만 원의 세금이 붙죠. 여기는 100만 원의 세금이 붙죠. 맞나요? 정률세니까 주택 가격에 일정한 율로 세금 매겼잖아요. 이건 다들 아시죠? 자, 근데 다들 알고 가는데 나중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또 헷갈려요. 잘 따라와야 돼요. 앞에서 우리 신수탄, 준공탄 했죠. 신규 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맞나요?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거 하지 않았나요? 신규 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새로 만들어서 내놔야 하잖아요. 근데 수요자들은 그냥 사러 돈만 들고 오면 되죠. 그렇잖아요.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 물건을 내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고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살던 집 내놓거나 할 때 전화 한 통화만 끝나죠. 중고주택은 굉장히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신수탄, 준공탄 기억나신다 이 말이잖아요.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규주택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에요? 여기 덜 부담이죠. 탄력적인 쪽이. 그럼 얘를 이제 나눠 부담한다고 쳐보자고요, 우리. 더 부담, 덜 부담을. 여기가 덜 부담, 여기가 더 부담. 네? 3대 7이라고 하면 3대 7. 3대 7. 여기가 덜 부담, 여기가 더 부담. 여기가 60만 원, 7, 140만 원이죠. 맞나요? 덜 부담, 더 부담. 여기는 중공탄이에요. 공급자가 더 탄력적이죠. 그럼 얘가 덜 부담이죠. 얘가 더 부담이잖아요. 그것도 3대 7로 해볼까요? 덜 부담, 더 부담. 맞나요? 됐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따라오셨죠? 자, 이제 수요자를 보세요. 수요자가 2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60만 원 부담하고요. 1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70만 원 부담해요. 희한하죠? 싼 집 사는 사람이 70만 원 부담하고 있고요. 비싼 집 사는 사람이 60만 원 부담하고 있다고요. 수요자 보러 수요자. 사는 사람. 2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하고 1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하고 지금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1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세금이라고요? 역시처럼. 매기기는 정률세로 매겼는데 전가 현상 때문에 싼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라? 처음서부터 이 비싼 집은 2% 하고 싼 집은 1% 하고 여기는 400만 원 부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대 7로 하더라도 여기는 120만 원, 여기 280만 원. 얘네들보다는 더 부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무슨 세를 매겨라. 처음서부터 누진세를 매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얘네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니까. 더 비싼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의 동결 효과는 뭔가 하면은 그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가 이게 이것도 누구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매기는 거예요? 공급자한테 매기는 거예요? 이것도 공급자한테 매기는 거죠. 파는 사람한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 이게 때는 바야흐로 2005년 8월 30일이에요. 그때도 제가 여기서 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9월 달에 8월 31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왔는데 여기 요 동네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세금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때도 제가 여기서 수업을 했는데 요 자리는 아니고 요 옆에. 근데 이 당시에 세금 폭탄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버블 세븐이란 말도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그 거품이 끼는 7개 지역. 거기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투기적 수요가 나타난 거예요. 투기적 수요도 수요죠. 이 사람들도 다 실수요, 이 유효수입니다. 유효수요. 투기적 수요도 유효수예요. 유효수에는 실수요인 유효수도 있고 투기적 수요인 유효수요도 있어요. 다 돈도 있고 뜻도 있고 다 유효수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이 당시에 투기적 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엄청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리는 이득이 뭐예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노리는 이득이 양도소득, 시세 차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시세 차익이죠.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시세 차익에다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세금을. 그래서 이런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거예요. 중과. 아주 무겁게 부과한 거, 무겁게 부과. 그 의도는 뭐예요? 의도.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거죠. 이걸 줄여서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는 것 같은가 봐요. 평소에는 쉬는 시간에는 멀쩡하다가도 수업만 시작하면은 10분, 15분 내로 그냥 거의 거의 수면 상태. 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면이에요, 수면. 수면에 빠져들었어요. 결과는 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 투기적 수요자들이 노리는 게 양도 차익인데, 이 당시에 이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이미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겼을까요?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겼어요? 잠깐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몇 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설령 생겼다 하더라도요.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겁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겁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2년 몇 개월 남았죠? 2년 4개월 뒤면 이제 선거하거든요. 2007년 12월 19일 날 했으니까. 맞잖아요. 2007년 12월 19일이니까 2년 4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럼 선거잖아요. 그럼 정권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정권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바뀌면 정책도 바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문제인가 하면은 이미 10년, 15년 전에 샀던 사람들. 10년, 15년 전에 샀던 사람들은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한 집이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집이 한 채밖에 없겠어요? 여러 채 있지? 여러 채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 생기잖아요. 지금 내놨는데 양도소득세를 엄청 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게 투기적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고 지금까지 매달 어느 정도는 물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에. 어느 정도는 물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던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놨던 물건도 걷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내가 맞을까 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결 효과예요. 동결 효과. 공급 동결 효과예요. 공급 동결. 꽁꽁 얼어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나오던 것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오히려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됐나요? 이게 바로 동결 효과예요.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 수요를 줄이려고 했던 의도가 오히려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세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의도한 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런 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정률세 역진세적인 효과는 중공탄, 신수탄 때문에 나타나는 탄력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는 바로 동결 효과다. 동결. 뭐가 동결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동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80쪽에 생산자 보조, 주택 보조가 있죠. 주택 보조해서 생산자 보조, 소비자 보조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일단 주택 보조를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거죠. 근데 생산자 보조가 뭐겠어요?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보조하는 거죠. 그거는 건설업체한테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건축업자나. 근데 그것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 주택이 부족할 때요. 주택이 부족할 때는 임차인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임대료가 올라가서요. 그 보조 혜택이 임대인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2년 전에 그랬어요. 이걸 사례를 들어드리면 그걸 꼭 기억을 하면 좋을 텐데 2년 전에 대학가 주변에 학생들 왜 그때 뭐 반값 그 뭐 등록금이 어떻고 뭐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학생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조카가 방 얻는다고 해서 가서 알아봤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방인데 한 칸에 50만 원이에요. 침대 그냥 싱글 하나 딱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는 공간보다도 좁게 이렇게 여유 공간이 남고 책상 하나 이렇게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전세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전세 자금 지원해서 이제 방 한 칸 전세로 얻으면 월세 안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무이자로 1인당 1,000만 원씩은 보태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을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보러 다니겠죠. 지금 시세가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시세가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얻으면은 내가 얼마만 있으면 돼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안 알아보던 학생들도 알아보러 다니겠죠. 그러면은 벌써 집주인들이 느낌이 오죠. 아, 더 찾아오는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를 올리죠. 2천에 있던 전세가 2,500 극단적으로 3천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보조 받아봤자 어차피 2천만 원 나가야 되죠. 그 보조 혜택이 다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임대인 주머니, 집주인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 살 집이 없을 때에는 수직 상승으로 임대료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임차인 보조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을 생산하는 건축업자들한테 돈 보태줘가지고 집을 많이 짓게 하는 거예요. 짓게. 그러니까 생산자 보조도 필요하다고요. 언제 필요해요? 생산자 보조는? 생산자 보조는 언제? 주택이 부족한 경우 필요해요. 그렇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다 소비자 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얘기하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소비자 보조 중에서도 현금 보조, 현물 보조, 또 가격 보조 있죠. 현금 보조가 뭔지, 현물 보조가 뭔지, 가격 보조가 뭔지는 그게 예를 들어놨죠. 예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바로 이 소비자 보조는 가격 보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할인해주는 프로그램. 깎아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효과예요. 임대료 보조 효과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 효과.
자, 임대료를 보조받으면은 보조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돈 보태서. 보조받는 것도 있고 자기 돈하고 합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는 늘 수요에서 출발해요.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자,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얻는 거죠.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 알아보러 다니면은 보조받아서 방 알아보러 다니면은 전세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가는 만큼 임대인도 혜택을 봐요. 단기적으로 임대인도 혜택 봐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 되는데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은 올라갔던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기 효과예요. 여기가 단기 효과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면은 초과 이윤이 사라지죠. 초과 이윤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임차인이 혜택을 이제 다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보조는 다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임대료 보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육아 보조 있죠. 육아 보조도 똑같아요. 어린이집에 육아 보조를 해주니까 지금까지 안 맡기던 학부모들도 맡기죠. 그게 뭐예요? 수요 증가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비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원비를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30만 원 1인당 애 1인당 30만 원씩 받아도 이런저런 명목 붙이면은 원래 정부 의도는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한 푼도 나오는 거 아니었거든요. 30만 원이면 30만 원 다 보조해 주면은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한 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더 붙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 주머니에서도 몇십만 원, 3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옛날 뭐 1, 20만 원 정도는 더 주머니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이집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많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증가하면 다시 원비가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돼, 지금.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원래대로 떨어져서 이 기존의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이 사라져서 결국 누가 다 혜택 보는 거예요? 그 보조받는 사람들이 다 혜택 보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모든 보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지금 이거 말고 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장은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저급주택 시장. 그러니까 보조받은 사람들이 고급주택 시장에서 임차 수요를 늘릴 수는 없어요. 허름한 주택에 뭐 한 10평, 12평 또는 15평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야 되죠. 저급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이런 거는 신축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허름한 주택을 신축을 통해서? 안 된다고요. 여기는 신축이 안 된다고 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저급주택 시장은. 여기 고가주택 시장 또는 고급주택 시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주택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하향여가 돼요. 하향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 증가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향여가가 되는 거예요. 하향여가. 그래서 우리 그 하향여가 문제 출제될 때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보조를 받았잖아요. 보조받아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거나 하잖아요. 예?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뭐가 늘어나면은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시장에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그래서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향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향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 여가 과정이 83쪽에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83쪽에 보세요. 그 여가 현상에서 하향 여가 보세요. 하향 여가 83쪽에 하향 여가 있죠. 거기에 임대료 보조 등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하향 여가는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라고 돼 있죠.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고, 기존 공급자가 돈 버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급이 증가하죠. 이 공급 증가가 바로 뭐라고요? 하향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가 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저가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고가 주택 시장으로부터 하향 여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 보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향 여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된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뭐고요? 하향 여가고요. 자, 지금 요거는 이 저가 주택이 아직은 열등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저가 주택이 아직은 열등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열등제 정상제 말씀드렸죠. 하루 두 끼도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게 되면은 보리라도 세 끼를 먹으려고 한다고요. 그때까지는 아직 보리가 정상제 그 사람들한테는 두 끼 먹던 걸 세 끼 먹을 때까지는 보리가 무슨 재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정상제요. 그러다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리를 안 먹고 쌀을 먹죠. 그 제사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제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되면은 아직은 이건 정상제요.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늘어봤자 조금밖에 안 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늘 때는 그냥 12평짜리, 13평짜리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데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그 소득 수준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나서 이제 달동네를 벗어나는 거죠. 그럼 무슨 여가? 상향 여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증가라는 말은 출발은 똑같아요. 소득 증가라는 출발은 똑같습니다. 소득 증가라는 출발은 똑같은데 저가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건 뭐고요? 하향여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향여가. 근데 소득 증가는 소득 증가인데 저가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이건 뭐예요? 상향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걸 보고 판단해요. 뒤에 거. 아시겠죠? 저가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하향여가. 저가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은 상향여가. 자,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 현상은 앞에 시장론에서도 나옵니다. 앞에 30몇 쪽이죠. 30몇 쪽인가요? 몇 페이지죠? 40몇 쪽인가? 51쪽이네요. 51쪽 적어 놓으시면 돼요. 83쪽에다가 51쪽을 함께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다시 81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81쪽에 저가 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 해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나와 있죠. 넘어가시면 고가 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가 있죠. 고가 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는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요놈보다 중요도가 낮습니다.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하향여가 되면은 물량이 어떻게 돼? 물량이 부족해지죠. 물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죠. 그러면 다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고급주택 시장, 고가 시장에서는 신축이 가능해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신축이 아니라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 시장에 대한 것은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저가 주택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정책론 마지막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것도 좀 나올만 한데요. 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 행복주택
얘기했잖아요. 그 행복주택이 바로 이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다른 사연들이 많아서 시사적인 문제를 지금 작년에 출제를 안 했거든요. 작년에 다른 시사적인 거 나왔어요. 뭐 행복주택이 뭐 희망주택이니 뭐니 뭐 다른 게 나왔는데, 근데 행복주택이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그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의 효과를 또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공공임대주택 공급되는 거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때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지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어디 예정 지었는지 아시나요? 여기도 어디 있지 않나요? 공릉 어디죠? 철도 부지요. 철길 부지. 그게 그렇게 넓어요? 예? 넓어요? 어디가 그렇게 넓어요? 거기가 넓어요? 그렇구나. 그런 방안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대부분 서울 시내가 아니고요. 외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서울 시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자리. 또 저기 유수지 있죠, 유수지. 유수지는 어차피 평소에는 비워놨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에 잠깐 동안 빗물 모아놨다가 서서히 펌프로 내보내는 데가 유수지란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데는 어차피 비워놓는 데니까 거기에다가 뭘 박아가지고요. 기둥을 박아가지고 위에다 짓는 거죠. 밑에는 그냥 그대로 유수지로 쓰고. 괜찮죠? 아이디어가. 또 어디에 하면 돼요? 수원이나 인천 가는 철길 있죠? 거기는 지하 구간이 아니고 다 지상 구간이죠. 그 철길 위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철길 위에다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죠. 철길 위에다 지으면 되죠. 그 철길을 터널처럼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 짓는 거지. 맞잖아. 어차피 지금 지하 위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그 1층으로 가는 그거를 터널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죠. 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망우역도 굉장히 부지가 넓죠, 거기가. 굉장히 부지가. 그런 용도밖에, 그게 사실 우리나라 아니라 이 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 그랬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요 동네. 자, 목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동에? 행복주택 발표나고 나서. 난리 났죠, 거기. 예. 다 빨간 이 페인트로 해가지고 막 결사반대 나죠. 그거 생각하시라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옆 동네에 공급하는 옆 동네. 여기다가 공공시장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사적시장의 효과예요. 사적시장. 왜 반대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 그래프 그리라면 알까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건 몰라도 이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에 공급하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여기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쌀 거. 여기 평당 50만 원 하면 여긴 평당 40만 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격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죠. 그럼 단계는 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수요 얘기해요, 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옆에 공릉동에 그걸 지으면 여기 살던 저소득층들은 그리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감소하면 빈집 늘어날 거 아니에요. 빈집 늘어나면 서로 자기 집이 빈집 안 되게 하려면은 임대료를 경쟁적으로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임대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늘 구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는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수요가 감소해서 임대료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40될 때까지. 40될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공급자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저기서는 초과이윤 얻었지만 여기서는 손실이죠, 손실. 기존 공급자가 손실 본다는 얘기가 이번에는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혜택. 여기서는 임대인이 혜택 보는 거죠, 이게 올라가서. 그럼 누구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혜택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4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손실 보니까 장기적으로도 이 짓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짓 안 하죠. 네, 여기 지금 단기야, 단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돈 안 되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50까지 올라가서 다시 정상이윤만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이윤 회복하면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러면 더 이상 임차인들이 혜택을 못 봐요. 이러면은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 혜택 못 보고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공공시장으로 간 사람만 혜택 봐요. 그 과정에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은 양이 줄어들어요. 결국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공급 감소는 결국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맞죠? 왜 이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이쪽에서 그만큼 늘어났었기 때문이죠. 공릉동에다가 그만큼 지은 만큼 여기가 빈집들이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집들이 헐고 새로 임대주택 안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원래하고 어떻게 돼요? 원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우선 늘었던 만큼 빈집들이 늘어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함이 없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냥 스토리. 옆 동네에 생기는 걸 단지 그래프로 그린 것뿐이에요. 수요 공급으로 얘기했을 뿐이라고요. 그래, 이러니까 이제 결사 반대하는 거죠. 사람들이.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정책론이에요. 됐죠? 자, 나머지는 넘어가시면은 그 주택 선분양, 후분양, 이거는 참고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좀 쉬고 이제 투자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